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은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날이죠. 대통령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처럼 국가적 사건이 터져도 대통령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말씀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보니 참 정말 답답합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도 또 청와대가 김기현 비리첩보 하명 수사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온 언론에 터져 나오는데 지금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선진민주정이었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패스트트랙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대치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설마 이 말이 여당인 민주당을 비판한 말씀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말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했다 하여도 전혀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국회 선진화법에 근거한 거니까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군요. 공수처법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의로운 것이란 얘기입니까? 제게는 공수처법은 명백히 위헌이고 권력이 검찰 기능을 장악하기 위한 술수이며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 직선제와는 맞지 않는 코미디 같은 선거법으로 그걸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거의 쿠데타처럼 보이니까 드리는 말입니다. 왜 쿠데타냐고요? 쿠데타라는 말 뜻이 곧 헌법의 파괴 아닙니까? 헌법의 파괴.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헌법과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대통령의 다음 말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으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 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 쉽게 말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바람에 민식이 부모들이 절규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이 말도 민주당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필리버스터 역시 패스트트랙처럼 국회 선진화법에 근거한 것인데다가 민주당 또 테러방지법 때 잘 써먹지 않았습니까?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이나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겠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한 반대도 인정해야죠. 그래야 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당 의견대로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을 통과시킨 뒤에 쟁점 법안들은 법대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은 본회의를 아예 열지 않습니다. 열면 도로교통법 같은 민식이법이 통과한 뒤에 필리버스터가 가동되어서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이 날아갈 판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엔 민주당과 친정부 방송들이 민식이를 악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했더군요.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이 예산안이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회복에 속도를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예산안을 법정시한안에 처리한 건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2012년뿐이더군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도 늘 늦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직도 국회는 예산안건 중에 무려 482건이나 감액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안은 명백한 포퓰리즘 예산안입니다. 이런 포퓰리즘 예산은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기는커녕 국민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늘어나는 빚만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겠죠. 당장 신문엔 정부 부채가 1초에 200만 원씩 증가하고 9년 뒤엔 지금보다 2배가 된다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대통령이 선한 사람이라면 5년 내내 텅 빈 곳간을 쳐다보면서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까 고통스러운 임기가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정부 부채만 771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청와대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보죠.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저도 편의상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 이미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이 A씨는 이른바 백운우의 별동대원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 저녁 6시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서울 동부지검 검찰 수사관 A씨가 그 3시간 전에 서초동 남부터미널 인근 지인의 사무실에서 목을 맨 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윤석열 총장에게 면목이 없다, 가족을 배려해달라 등의 큰 글자로서 메모지 몇 장이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A씨가 남긴 휴대전화와 그 메모지를 압수했습니다. 그 뒤에 뒤따라 나온 속보에는 메모지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라는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A씨의 휴대폰은 어쩌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는 예감이 드는 대목입니다. A씨는 구급공무원으로 출발해서 범죄정보 분야를 담당했는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했습니다. 신문엔 윤석열 총장도 잘 아는 수사관이라고 썼더군요. 오늘 윤 총장이 조문을 갔죠. 이제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인가가 초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A씨는 최근에 청와대 민정실에서 전화가 많았다고 지인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백운우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건네 경찰에 하달했던 김기현 울산시장 비첩보 문건을 A씨가 작성한 것인지 조사할 계획이었는데 A씨는 주변에 자신은 첩보를 생산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는군요. 그렇다면 아마도 A씨는 검찰에 나가기 전에 엄청난 갈등에 시달렸을 겁니다. 만약에 청와대에 전화가 있었다면 말입니다. 비위 첩보 생산과 그 뒤 울산까지 내려가 수사 상황을 체크한 것까지 그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할 수도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저와 시각이 똑같았습니다. 제목이 청와대 백운우 별동대원 극단적 선택 왜 그랬겠는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설이 끝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 잡아라고 고함치는 모습은 조국 사태 때 익히 보던 광경이다. 그러고 보니 조국 사건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영장 청구는 고사하고 조국을 추가 조사했다는 말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는 유재수 감찰 무마도 직접 지시했는 데다가 지금 문제된 백운우의 직속 상관입니다. 어쨌든 지금 청와대도 백운우도 거꾸로 도둑 잡으라고 외치는 형국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더군요. 이 시점에 이 문제를 꺼낸 의도가 궁금하다. 노영민 실장은 아주 통 크게 나왔습니다. 가짜뉴스 범람이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다. 참 웃어야 될 수도 없고 말이죠. 이 말은 트럼프가 너무 자주 써먹어 화제가 된 말이죠. 자, 이처럼 일단은 청와대는 선거 개입은 물론 하명 수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차 하명 수사란 말에 경기를 일으키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청와대든 경찰이든 그리 쉽게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미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났죠.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국회 운영위에서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받은 것 외에 8번의 이 사건 수사 상황 보고는 모두 선거 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죠. 8번 보고는 모두 선거 전에 그러니까 5월 달에 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별동대가 있다는 사실조차 그는 부인했습니다. 경찰도 그렇습니다. 이미 황운하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와 2차례나 선거 전에 만난 사실은 드러났죠. 심지어 황운하 본인은 부인합니다만 서울에서 내려온 별동대원과 송철호 후보와 울산 태화강 옆에 있는 장어집에서 만났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청와대에 9차례나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심지어 보안이 매우 중요한 압수수색 계획까지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명 수사를 부인한다고 하면
흔히 하는 말로 소가 웃을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백운우 별동대 관련된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별동대는 청와대 안이 아니라 창성동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 있다고 합니다. 5층엔 민정비서관이 하는 일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팀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바깥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위장을 한 3층에는 바로 백운우 별동대가 있었는데 A씨와 그리고 총경 출신 파견 경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별도의 특감반이 운영된 것 자체로 이미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에 위반한 것이죠. 백주대란 민주국가에서 무엇이 두려워서 위장까지 한 사무실에서 별동대라는 팀이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무슨 근거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직무 외의 일을 했다는 겁니까? 전 정부에 근무한 이들에게 알아보니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하나뿐이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무슨 특별한 이유로 또 하나를 만들었다고 추측하더군요. 그러니 별동대라는 이름으로 불렸겠죠. 별동대. 아돌프 히틀러 시대도 아니고 이런 명칭의 조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서실의 총책임자는 책임져야 하고 대통령도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할 일입니다. 실제 별동대장인 백운우가 하는 일은 청와대 내부에서 아무도 간섭할 수가 없었다는 말도 파다합니다. 만약 백운우가 불법적인 별동대를 운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직접 지시를 받았다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일보다도 훨씬 위법성이 약한 일로 직권남용이라는 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A씨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노영민 실장의 말로는 정답은 고래고기라는 겁니다. A씨는 기껏 고래고기를 피의자에게 돌려주는 문제로 검찰과 경찰 간에 벌어진 싸움에 그걸 말리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로 울산에 갔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 고래는 절대 대통령 친인척이 아닙니다. 결국 그 고래고기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내일 뵙죠. 지금까지 저는 책이었습니다.